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수감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한 달 동안 석방이 됩니다. 네, 검찰이 정정 교수의 형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정혁진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8월에는 이제 불허가 됐었잖아요. 형집행정지 신청. 근데 이번에 받아들여진 이유가 뭡니까? 더 뭐 건강이 악화된 겁니까? 지난번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혔다시피 어떤 구체적인 치료 계획이라든지 수술 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흥결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신청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을 한 뒤에 요양까지 필요한 시간이 이 정도이다. 아마 신청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보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이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소 뭐 기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뭐 굉장히 위중한 상태인데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석방을 유예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뭐 긍정적인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6월에 형 집행정지로 3개월 석방이 됐고요. 지난달에 3개월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좀 고려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조금 전에 규정 나갔지만 형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현저히 건강을 해야 할 그런 염려가 있을 때 형 집행 정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 집행 정지가 되려면은 검사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검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허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 관련한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위원 중에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의료인, 의사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요. 의사 선생님이 딱 봐서 이 사람은 계속 여기에다가 가둬뒀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때 풀어주는 것이고 또 형식적으로는 검사장 허가가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들의 그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형집행 정지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러한 부분들을 의학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야권에서도 이제 나오는 게 허리 디스크 수술하는데 한 달은 좀 모자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건을 하더라도 보통 수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상황을 지켜보고 또 요양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 한 달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수술까지 이제 그 수술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개복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짧은 시간이죠. 어찌 보면 회복까지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은 1개월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3개월의 연장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필요한 경우 당시에 어떤 의사의 전문의의 소견서라든지 이런 의학적인 전문적인 자료들을 첨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 달 정도에 더 추가로 집행 연장 신청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연장 조치를 할 것인지 뭐 정말 뭐 정무적인 판단도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꼭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그 여권의 고문들 상임 고문들이라든지 여러 언론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가와 그다음에 연장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매몰차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 또 윤석열 정부라든지 여권의 뭐 정무적인 판단이 저는 역풍이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뭐 그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이라는 기간 뭐 수술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조 전 장관 정정 교수의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SNS를 접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었고 무엇보다도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렇게 SNS에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사 재판,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좀 자제하시는 것은 저는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최 의원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한유착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선전하려고 했던 국힘의 프레임은 좌절되었다. 그리고 그 허위성이 입증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취재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결탁 이런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재판부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은 맞지만 네. 비방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어찌 보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검찰 수사기관에서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과의 대화, 어떤 그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MBC가 가지고 있었던 녹취록에 네. 대해서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강욱 의원이 그 당시에 올린 글을 보더라도 본인의 어떤 조금 추측성인 발언들이 들어가거든요. 내용들이.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 허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네. 어저께 그 구속 요건이 맞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최강욱 의원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 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어가고자 했던 권한 유착의 프레임. 자, 이것이 이제 좌절됐다라고 하는데 어제 판결은 이런 게 판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최광욱 의원이 그런 말을 할 그런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허위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허위 사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비방의 목적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판례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그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은 같은데, 그런데 판결 내용 중에 제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자가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양형할 때 형을 정할 때 뭐 피해자한테도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좀 형을 갖다 감면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왜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 검찰에서는 항소에 나설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그 아까 정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동재 기자가 이전에 한번 판결을 받을 때도 그 재판부에서도 이게 형법상 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일 뿐 취재 윤리를 지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 상당히 취재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판시사항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는 항소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 검찰에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를 하거든요. 물론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검찰에서는 본인들이 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걸 항소하지 않고 해버린다면 본인들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아마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는 하겠지만은 저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과는 이제 또 별개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 등으로 이제 의원직 상실형을 1심, 2심에서 이제 받은 상태잖아요. 만약에 네네. 대법원에서 이게 유지가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최광욱 그 당시 변호사가 2017년 10월경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그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선 두 가지를 다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원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인정을 갖다가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1심, 2심 모두 공히 그 실형을 갖다가 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를 부인하는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것도 기소가 됐는데 이건 이제 벌금형 80만 원 나왔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형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심, 2심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아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고, 제가 사건 진행하는 걸 쭉 봤더니 그동안에 이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의원이 이걸 받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걸 봤더니 8월 24일 날 드디어 최강욱 의원에게 그 기록이 송달이 됐고 9월 5일 날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9월 14일 날 대법원 주심에게 배당이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한 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상을 받아서 전시가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 만화인데요. 자,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작품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뭐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이게 어디서 지쳐냈냐면 만화 관련한 어떤 그 입상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밌게 풍자하기 위해서이다. 뭐 고등학생이 뭐 본인이 느낀 바대로 본인이 뭐 어떤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자한 것인데 저는 이 부분 여권에서 특히 뭐 문체부에서 정부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물론 뭐 문체부 장관 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작품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저는 문제를 삼는 것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라든지 창작의 자유.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셔서 본인은 정치 풍자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그건 그쪽 언론이라든지 그건 창작자의 권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런 것까지 트집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문화 탄압이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저는 풍자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적어도 창작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더선에 비슷한 만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이거든요. 그 공모 요강을 봤더니 응모장은 반드시 미발표된 창작 발표물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절이나 도용이나 모방작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 처리하고 상금이 한 80만 원 정도 되던데 그것도 이제 몰취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두 만화가 거의 뭐 컨셉이 거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단지 사람만 보리 존슨하고 트럼프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저거를 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화영상진흥원 측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화면에 그 더선에 그 기재됐던 만화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가 굉장히 상당히 거의 뭐 표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이제 수준이네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대선 때 이른바 줄리 벽화가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벽화는 금도를 넘은 표현이다. 그다음에 그 당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었죠. 그분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권 침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줄리 벽화까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